네, 오늘 시험 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국가직 국어 행정학개론 본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작년도 국가직 국어에 비해서 난이도가 다소 낮은 그런 수준의 출제였고요. 20개 문제 중에서 한 2개 문제 정도가 좀 풀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문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철의 삼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철의 삼각이라고도 하고요. 또 하위 정부라고도 하는데 엄밀하게 말해서 완전히 같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유사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철의 삼각 또는 하위 정부 이렇게 다루고 있죠. 그 내용을 보면은 이익 집단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의회의 위원회가 또 한쪽에 있고요. 또 다른 쪽에는 그 관료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자가 즉 이익 집단, 위원회 그리고 관료 조직 이 3자가 엄밀하게 결탁을 해서 실질적으로 정책을 좌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미국에서 무기를 생산하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업이 무기를 팔기 위해서 미국 국방성의 관료 집단 그리고 의회의 국방위원회하고 결탁하는 것 이런 것을 대표적인 철의 삼각의 대표적인 예로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철의 삼각에 해당하지 않는 것 방금 말씀드린 대로 1번의 상임위원회에 해당되고요. 행정부 관료 되고요. 3번의 이익집단 되는데 4번 법원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1번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은 실적주의 공무원 제도입니다. 이번 파이널 모의 테스트에서도 실적주의하고 직업공무원제 관련 지역 문제를 우리 같이 풀어왔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잭슨 대통령에 의해서 공식화된 것은 실적주의가 아니고 역관제입니다.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이번에 보면 공직의 일은 상식과 인품을 가진 일반 대중 누구나 수행할 수 있다. 역관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번 지문도 맞지 않고 3번에 보면 공개 경쟁 시험, 신분 보장, 정치적 중립이 핵심적인 요소 맞습니다. 이것이 실적주의 공무원 제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에 보면 사회적 형평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 이것은 대표 관료제를 설명하는 겁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3번, 2번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은 신공공관리론입니다. 이번 모의 테스트에서도 우리가 여러 번 봤죠. 신공공관리가 있고 또 탈신공공관리가 있다. 구분해서 설명드리고 그랬죠. 그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정부 개혁의 내용, 옳지 않은 것 봅니다. 1번에 보면 효율성 대신에 형평성 아니죠.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이 신공공관리론이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번의 수익자 부담, 3번의 경쟁 원리 도입, 4번의 성과 중심 강조 다 해당되는 내용이죠.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시장 실패인데 이 부분도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죠? 표를 작성해서 같이 또 공부하고 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에 보면 민영화를 강조하는 작은 정부로는 거기까지는 맞죠. 시장 실패에 대한 대응 아니죠. 시장 실패에 대한 대응이 아니고 정부 실패에 대한 대응 이렇게 되어야 맞죠. 따라서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시장 기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시장 실패가 되겠고요. 3번의 정부는 시장 개입 및 규제를 통해서 교성한다 맞고요. 4번의 공공재 존재는 시장 실패를 야기하는 요인 맞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죠. 그죠? 4번 문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은 연기준 예산입니다. 옳지 않은 1번부터 보면요. 기존 사업과 새로운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근본적인 재평가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 맞습니다. 연기준 예산을 잘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우리나라는 연기준 예산 제도를 적용한 경험이 있다. 맞습니다. 1983년도부터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는 이 연기준 예산을 도입을 했습니다. 비록 부분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이긴 합니다만 공식적으로 도입했었죠. 1983년도부터요. 따라서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에 보면 예산 편성의 기본 단위가 의사결정 단위고 이며 조직 또는 사업을 지칭. 맞습니다. 4번에 보면 집권화된 관리체계. 이것은 이 4번 지문의 내용은 PPBS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계획예산제도를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연기준 예산은 분권화를 특징으로 합니다. 그리고 상향적 참여를 강조합니다. 조직의 상층부에서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아래서부터 위로 상향적 참여를 강조하고 또 분권화를 특징으로 합니다. 따라서 5번 문제의 답은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은 정책 참여자인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정당은 공식적 참여자가 아닙니다. 정당은 비공식적 참여자입니다. 강조를 했었죠. 1번에 보면 시민단체, 시민단체는 정책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맞고요. 2번에 보시면 정당은 공식적 참여자가 아닙니다. 비공식적입니다. 따라서 2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에 보면 사법부는 공식적 참여자 맞죠? 그리고 법적 쟁송이 발생한 경우에 판결을 통해서 영향을 미친다. 맞습니다. 4번의 이익집단은 물론 비공식적 참여자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압력을 가함으로써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맞고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정당이 비공식적 참여자이지 공식적 참여자는 아닙니다. 6번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제가 서두에 20개 문제 중에서 까다로운 문제가 2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7번 국고 채무 부담 행위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 고르시오. 기억부터 보면 사항마다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연도, 상환 연도, 그리고 채무 부담의 금액 표시. 맞습니다. 기억 지문은 맞는 내용이고요. 또 이연 보시면 국가가 검증 급부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책임은 다음 연도 이후에 부담된다. 원칙으로 한다. 맞는 지문이 됩니다. 기억, 이연 다 맞는 지문이고요. 뒤것에 보면 국가가 채무를 부담할 권한과 채무의 지출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서 지출을 위한 국회 의결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닙니다. 국회가 의결하는 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디귿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리얼 보시면 단년도 예산 원칙의 예외라는 점에서 계속비와 동일합니다.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하고 이 리얼 지문에 들어가죠. 국고 채무 부담 행위하고 그다음 계속비하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동일합니다. 뭐냐면 단년도 예산 제도의 예외라고 하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2가지가 있습니다. 양자의 차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요. 국고 채무 부담 행위는 다음 연도에 발생할 채무 부담을 목적으로 하고요. 지출 권한까지 겸해서 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비는 뭐냐면 총액으로 채무 부담과 겸해서 다음 연도에 지출 권한을 부여하는 것까지 요구합니다. 요즘에서 양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국고 채무 부담 행위는 지출 권한까지 겸해서 의결을 요구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계속비는 그 반대도 아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단년도 예산 원칙에 대한 예외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예외라는 것이 계속비가 국고 채무 부담 행위보다도 더 강합니다. 성격이 더 강합니다. 따라서 국고 채무 부담 행위는 대상 경비가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강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경비가 한정되어 있지 않은데 계속비는 제가 방금 말한 대로 더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비는 공사라든지 제조라든지 연구개발 사업에 한정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아울러서 그러면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어떤 항목에 사용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국방부의 경상 운영비라든지 혹은 해양경찰청의 함정 배말입니다. 함정 건조 같은 데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그 다음에 계속비의 경우에 계속비가 국고채무부담행위보다도 그 단년도 예산원칙에 대한 예외성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리얼을 보시면 단년도 예산원칙의 예외라는 점에서 두 가지는 양자는 같아요. 동일합니다. 그러나 공사나 제조, 그 다음에 연구개발 사업 등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 한정되어 있는 것은 뭐라 그랬죠? 계속비라고 했죠. 그죠? 따라서 이 지문이 거꾸로 되어 있다.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대상이 한정되지 않는 계속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에 한정이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지문 중에 대상이 한정되지 않는 계속비, 이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7번 문제의 답은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8번은 정치평가의 논리 모형입니다. 간단히 제가 설명드리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논리라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의 논리를 의미합니다. 원인, 결과입니다. 원인에 해당하는 것이 독립변수고 과에 해당하는 것이 결과, 종속변수가 되는 거예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 인과관계의 논리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논리 모형에서의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의 특징은 뭐냐면 정책 프로그램의 어떤 요소가 있겠죠. 이 요소들하고 정책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겠죠. 이 요소와 문제들 간의 사이에 어떤 논리적 인과관계를 말이죠. 어떻게 정리하는가 하면 투입, 활동, 산출, 결과로 정리를 해주는 그러한 모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투입, 활동, 산출, 결과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모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질문을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요. 1번에 보면 요소들하고 문제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투입, 활동, 산출, 결과 맞습니다. 1번 질문 맞고요. 2번에 보면 산출은 직접적인 결과를 의미하고 결과는 산출로 인해서 나타나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3번에 보면 과정평가이기 때문에 정책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 여부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아닙니다. 틀린 질문이 되는데요. 이 논리 모형은 어떠한 성과를 집행되는 과정이라든지 혹은 또 성과를 명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번 질문은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4번에 보면 다양한 관계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라든지 성과를 명확히 평가할 수 있으니까요. 자연적으로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로이의 정책 유형입니다. 옳지 않은 1번 보면요. 정치체제의 정통성하고 정당성을 확보 관련되는 것은 상징 정책이 되겠습니다. 상징 정책은 로이가 제시한 게 아니고요. 알몬드와 포웰이라고 하는 학자가 제시한 겁니다. 어쨌든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보시면 생활보조금 지급, 이처럼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가는 소득 이전에 관한 정책은 재분배 정책 맞습니다. 3번의 도로, 하천, 항만, SOC라 그러죠. 사회간접자본 이런 것은 분배 정책에 해당이 되고요. 4번에 보면 다른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목적, 식품위생법 등등이 다 규제 정책에 해당받고요.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1번부터 보면요. 비영리 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 맞습니다. 2번 질문 보면 소요 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합니다. 맞습니다. 3번을 보시면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맞고요. 4번을 보시면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는 보조금을 받아 수행한 공익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아닙니다.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특례시의장 이런 사람들에게 다음 회계년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회계년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되니까 지문처럼 대통령에게 제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은 인간관계론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1번 질문 보시면 기계적 능률성은 신고전적 조직이론이 아니고 고전적 조직이론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적 관리론이라든지 관료제론이라든지 행정관리론 같은 고전적 조직이론에 해당하는 것이 1번 지문의 기계적 능률성이고요. 2번에 보면 공식적 조직구조 마찬가지로 이것도 고전적 조직이론의 특성입니다. 세 번째 합리적 경제적 인감, 이것이 바로 우리가 X이론으로 이야기하는 이러한 인간관도 고전적 조직이론에 해당이 됩니다. 4번을 보시면 인간의 사회 심리적 조인, 이것이 바로 신고전적 조직이론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론 같은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1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12번은 토마스의 갈등관리 유형에 대한 문제가 되겠네요. 5가지 유형이 있었죠. 경쟁, 회피, 타협, 협동, 수용. 이런 식으로 수용을 또 우리가 수능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5가지입니다. 경쟁, 회피, 타협, 협동, 수능. 이 5가지인데요. 자, 1번부터 보시면 회피. 회피는 뭐냐 하면 나의 이익하고 상대방의 이익, 이 모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회피거든요. 보시면 1번 지문에 표면상으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갈등 상황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맞습니다. 2번에 보시면 수용이라고도 하고 수능이라고도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양보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 맞습니다. 3번에 보면 타협 해놓고 윈윈 전략을 취한다. 타협이 아니고요. 협동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타협이 아니고 협동. 따라서 3번 지문이 틀렸고요. 4번의 경쟁을 보시면 경쟁은 다른 사람의 이익이 아닌 나 자신의 이익에 방점을 찍는 거죠. 4번 경쟁은 갈등 당사자가 자기 이익은 극대화하고 상대방 이익은 최소화한다. 맞는 질문이 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의 그 조직 유형은 무엇일까요? 자, 총 10명을 차출을 해서 팀을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이 팀에 소속된 사람들은 원부서에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또 별도 직무가 부여된다.
이러한 조직을 우리가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합니다.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구조 플러스 사업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된 특징은 한 사람이 두 명의 상사들로부터 명령을 받게 되는 그런 형태가 매트릭스 조직이죠. 매트릭스 조직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을 간단히 보면 이것은 이중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 인력을 좀 더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중구조가 되어서 인적 자원의 어떤 경제적 활용을 도모할 수가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으로서는 한계가 불명확하죠. 책임, 권한의 한계가 불명확하다는 것과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능부서하고 사업부서 간의 갈등도 우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13번의 경우에 이게 매트릭스 조직이구나. 자, 1번 지문을 보시면 기능구조와 사업구조를 결합 맞습니다. 2번에 보면 부서 간의 상호 의존성이 높은 상황 맞고요. 3번에 보면 조직 내부의 갈등 가능성 커질 우려. 아까 어느 부서라 그랬죠? 기능부서와 사업부서 간의 갈등입니다. 맞고요. 4번에 보면 유연한 인적 자원 활용이 어렵다 아니죠. 이중구조로 해서 인적 자원을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따라서 4번이 옳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13번의 답은 4번입니다. 14번 문제인데요. 아까 서두에 제가 2개 문제가 까다롭다. 아까 한 가지는 했고요. 마지막 두 번째 문제가 이 14번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이해 관계자의 대상이 아닌 것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법의 제2조 제6호를 보시면은 그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1번에 보면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해당이 됩니다. 사적 이해 관계자가 됩니다. 여기에 공직자 자신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가족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민법 779조에 따라서 우리가 규정을 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어떤 사위나 며느리가 해당이 되고요. 또 장인, 장모도 해당이 되고요. 또 시부모도 해당이 되고요. 또 처제나 처남 같은 경우도 예를 든다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3번 먼저 가겠습니다. 공직자로 채용 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맞습니다. 그 2년 이내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임용 전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어떤 법인이나 단체 혹은 또 대리하였거나 어떤 여러 가지 그 고문 같은 걸 제공한 법인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3번도 해당이 되고요. 4번에 보면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 대표자 혹은 사회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단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만 2번에 보시면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14번의 답은 2번인데요.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6호에 따라서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 그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쉬운 예를 든다면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 시모, 처제, 처남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질문의 경우에 임명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그런 경우가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질문에 보면은 그 가족이 자신 또는 가족이 임원이나 대표자나 사회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그래서 이런 항목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공직 대상이 아닌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그러면 소속 기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소속 기관장이 이 상황을 보고 그렇게 해당되는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가?
그 4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적어 보실까요? 첫째가 그 사람한테, 그 공직자한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직무 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직무 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두 번째가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 수행자의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직무 공동 수행자의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가 직무 재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무 재배정. 네 번째가 전보시키는 것, 전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 4가지는 소속 기관장이 할 수 있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15번은 공무원 교육훈련 파트에서 언급을 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소그룹 규모로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요. 뭘 하는가 하면 구체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현장 방문이라든지 사례 조사라든지 이런 게 바로 뭐냐면 구체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그런 훈련 방식이니까요. 이런 방식이 우리나라에서는 관리자 훈련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액션 러닝이라고 하는데 이 액션 러닝은 2005년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무원 교육훈련 방법은 그래서 소그룹 규모의 팀으로 구성한다. 그 다음 줄에 실제 현안 문제 해결 이런 그리고 다음 줄에 2005년도부터 도입되었다. 그래서 답은 1번 액션 러닝이 되겠습니다. 16번은 소청심사에 대한 문제인데요. 전에도 언급을 해드렸죠. 참고로 그 인사혁신처의 그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요.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을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로 결정을 한다. 그리고 만약에 의견이 나뉘어질 경우에는 제가 그 숫자를 이렇게 들어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뭐 파면이 몇 명, 해임이 몇 명씩으로 해서 그 문제 풀이하는 것까지 했는데요.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다가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해서 그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한다. 이런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16번 문제에서 옳지 않은 거 봅니다. 우선 그 2번에 보시면 검사 있죠. 검사는 소청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그런데 이 소청심사에 있어서 검사는요. 특정지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특정지 공무원 중에서 이 검사에 대한 소청심사는 인사혁신위의 어떤 인사혁신처의 소청심사위원회의 관할 사항도 아니거든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검사는 소청제도가 없습니다. 나머지 1번, 3번, 특히 4번 보시면 국립대학교 소속의 교수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맞습니다. 다 옳은 지문이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은 지방행정제도입니다. 옳지 않은 것 1번 봅니다. 1번 보시면 조례제정 개정 폐지 청구 맞고요. 2번에 보면 관할구역의 경계 변경 조정 시 그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 맞습니다. 3번에 보면 정책지원관 제도가 있죠. 이것은 단체장의 어떤 기능 강화가 아니고요. 지방의회입니다. 의원 숫자의 절반까지 채용할 수가 있는데요. 하는 일은 주로 조례의 개정이고요. 또 예결산 심의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 감사 등등에 있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7급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 질문은 틀렸고요. 4번에 보면 자치경찰 사무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지사 소속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관장하고 독립적으로 수행 맞습니다.
따라서 17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은 규제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 1번 보겠습니다. 오염 배출 부가금 제도나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는 시장 유인 맞습니다. 1번 맞고요. 3번 문제 보시면 명령 지시적인 규제가 시장 유인적 규제에 비해서 설득력이 높다. 맞습니다. 4번에 보면 사회 규제는 여러 가지 작업장 안전 규제, 소비자 보호 규제 맞는데요. 2번에 보시면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 네거티브 방식에 비해서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이 질문은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선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것만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원칙은 금지인데요. 예외를 허용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것만 가능하다. 이렇게 되니까 자율성이 상당히 약하죠. 근데 네거티브 규제는 뭐냐 하면은 금지하는 것 위에는 모두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원칙은 허용을 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이니까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자율성이 더 높죠. 자, 그런데 이번 질문을 보시면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그러니까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18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19번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제도입니다.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간단히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문제를 풀어보면요. 그 정부 안에서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기금 운용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예산서 및 기금 운용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나중에는 뭐로 발전하는가 하면 정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으로 발전하게 돼요. 그 정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는데 그 시기는 해계년도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이런 과정을 밟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나중에 그 효과가 어떻게 효과가 있는가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드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 효과 분석이라고 하는 보고서도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질문을 보시면 1번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제도는 정부 예산의 원칙 중 하나 맞고요. 2번의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 효과, 효과 분석 포함 맞고요. 3번에 보면 정부의 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죠.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기금 운용 계획서, 그죠? 또 기금 운용 계획안 다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3번이 틀렸고요. 4번에 집행이 어떻게 됐는가 평가하는 보고서, 아까 온실가스 감축 효과 분석 이런 것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는 젊은 분들은 다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정보 기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 분산 원장 있죠. 이게 바로 블록체인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분산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술의 한 형태인데요. 어떻게 저장하는가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분산형 원장으로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된 목적이 뭐냐 하면은 데이터의 어떤 위변조를 막자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 컴퓨팅 기술 기반의 어떤 데이터 위변조 방지 기술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 정보 있지 않습니까? 의료 정보의 위변조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블록체인으로 보관하자 이런 이제 움직임이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정보의 경우에 본다면 이 블록체인을 활용하면은 여러 가지 전자문서 있잖아요. 이게 위변조가 불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위변조가 불가능한 전자문서를 국민들한테 송수신하게 되니까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가지는 대정부 신뢰도가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예를 하나 간단히 들면 온두라스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온두라스에는 그 부정부패가 극심했습니다. 특히 관료들이 그 토지를 대상으로 조작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온두라스는 2015년부터 토지 대장을 블록체인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저장이 된 토지 내역은 조작이 불가능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관료들은 더 이상 토지에 대한 조작을 하지 못하게 막아준 거죠. 그리고 다 투명하게 됩니다. 토지 내역이 모두에게 공유되기 때문에 분산형이니까 공유되기 때문에 투명해지는 그런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20번 문제에 보면 한번 읽어보면 두 번째 줄에 분산 원장을 기반으로 모든 참여자에게 분산된 형태로 배분됨으로 해서 탈집중화 이런 환경을 제공하는 기술은 블록체인이 2번 답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스트에 말씀드린 대로 두 개 문제는 까다로웠다. 7번 문제와 14번 문제는 까다로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잘 풀 수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의 결과에 개의치 마시고 남은 지방지 6월달에 시험이 있죠. 최선을 다해서 충분한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